제가 어저께는 그 이재명 후보하고 100분 토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고 약간 토론 스타일을 3프로 스타일로 하길 원해가지고 예, 질문 많이 하지 않고 후보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드리는 방식대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약간 뭐 개인적으로 좀 아쉽기도 했는데 하고 나니까 또 반응도 좋더라고요. 예. 사실은 제가 질문을 보면은 많이 하지 않고 질문을 3개만 했어요. 간단한 질문 3개만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말씀 잘하신다고 예. 그거 듣고 나니까 말 많이 하지 않는 것도 하나 말 잘하는 기술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도 그 토론 중간에 과세 관련된 얘기들이 조금 나왔어요. 아직 심도 있게 논의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과세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로 가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과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또 실제 진행되는 것과 이론적인 것과 좀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강의를 한번 이어서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해 드릴 거는 어떤 현실적인 어떤 그 팩트하고 이론적인 거하고 이렇게 믹스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그래서 제목을 오해와 이해 사이다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가볼게요. 혹시 이 그림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그림 2개를 보여드릴 건데 이게 오늘 강의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보이는 그림은 이제 X축은 연도예요. X축은 연도고 Y축이 2개의 선이 그어져 있는데 하나는 조세 부담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세 부담률. 그래서 빨간색처럼 되어 있는 거 조세 부담률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줄에 있는 거 녹색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간 여하튼 그게 이제 국민 부담률입니다. 조세 부담률은 이제 우리가 1년 버는 것 중에서 얼마가 조세로 나가느냐, 조세를 부담하느냐. 그래서 분모에는 GDP가 들어가고 분자에는 우리 세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번 것 중에 얼마큼 세금을 내고 있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스코어 아직 2021년도 거는 나오진 않았는데 2020년도까지 보면은 한 20%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을 벌면은 20만 원이 이러저러한 조세 부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사실은 국가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사회보장 기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보장 기여금. 우리나라는 이제 뭐 건강보험이다, 산재다, 뭐 고용보험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보험 형태로 운영을 해서 보험료를 내는데 또 일부 나라에는 이거를 세금으로 갖고 있어요. 세금으로. 그래서 이거를 서로 비교 가능하기 위해서 사회보장 기여금을 포함한 거를 우리 국민 부담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바로 이제 그 빨간색 위에 있는 약간 완전 초록색은 아니고 약간 국방색 같은 그런 색깔로 되어 있는 선입니다. 그게 28%예요. 28%. 그리고 그거의 차이가 막대 그래프로 쓰니까 아래에 이제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사회보장 기여금하고 조세 부담률하고 국민 부담률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걸 잘 보시면 재밌는 우리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여하튼 여기 2013년도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2013년도가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사실은 집권한 해요. 2012년도에 18대 대선이 있었고 2013년도부터 박근혜 정부예요. 근데 보면은 약간 떨어지죠. 12에서 13년도에 조세 부담률 보면은 약간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MB 정권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제 넘어올 때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대부분의 대통령은 제가 다 좋아해요. 아니 뭐 많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이런 거는 없지만은 그래도 많이 싫어하진 않는데 제가 좀 한 명 싫어하는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저 MB를 뽑고 있어요. MB가 이제 기가 막힌 게 원래는 정권이 넘어갈 때 돈을 조금 만들어서 넘겨줘요. 원래 대통령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해서 끝났지만은 돈을 조금 남겨가지고 다음 대통령이 들어오면은 너무 살림이 좀 없이 살지 않도록 하게 돈을 좀 남겨주는데 그걸 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좀 남겨줍니다. 왜냐면 우리 정부를 운영하는 걸 보면은 1월 달하고 2월 달에 돈이 별로 없어요. 세금이 들어올 때가 없어가지고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쓴 거를 넘겨가지고 살림을 좀 보통 살게 되는데, MB가 이제 그 박근혜 정부한테 넘겨줄 때는 진짜 완전히 잔고 없이 마이너스로 만들어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처음 들어서고 나가지고 정부 운영할 때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이제 한국은행에서 차입을 많이 했어요. 차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차입을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빌려가지고 살림을 살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증세를 위한 뭐 명목적인 증세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증세를 위한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캠페인을 할 때 그 지하 경제를 뭐 양성화시키겠다 뭐 이런 거하고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양성화시키면서 동시에 이제 세금을 좀 더 많이 걷기 위한 작업들을 한 거고 보시면은 2017년도까지 그 조세 부담률이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부에서 증세를 한 거예요. 사실은 실질적인 증세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뭘 했냐면 소득세에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소득공제로 돼 있던 거를 세액공제로 많이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담배와 관련된 대부분의 세금을 올렸어요. 그래서 당시에 뭐 담배가 뭐 2,000원, 2,500원 그런 수준이었는데 지금 4,500원 수준으로 올라갔죠. 근데 그때 한 거예요. 그래서 조세 부담률이 쭉 올라가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에 들어오죠. 5월 9일 날 선거 끝나고 5월 10일부터 집권을 하는데 그 해에 세수가 좋았어요. 세수가 좋아가지고 그해 세수가 좋아가지고 20%까지 이제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동안에 실질적인 증세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명목적으로 법인세도 조금 올리고 소득세도 조금 올리고 그렇게 했지만 세수가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GDP가 늘어난 것만큼밖에 안 늘어났고 더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조세 부담률은 지금 20%를 픽스입니다. 픽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진보 정부인데 원래 진보 정부는 증세도 하고 조금 돈도 많이 쓰고 막 이제 이런 색깔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핀셋 증세를 한다 그러고 증세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2021년도 거는 계산해 봐야지 조금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늘어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는 워낙 법인의 소득이 좋았기 때문에 법인 세수가 좋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자산 관련된 거래들이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양도소득세랑 뭐 증권거래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금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내에서 증세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 뭐가 올라갔느냐? 사회보험료가 올라갔어요. 사회보험료가. 그래서 조세 부담률은 이제 보통 선진국들은 보통 25에서 26 정도를 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20%를 가고 있으니까 5에서 6% 차이가 나죠. 사회보장 기여금을 합친 국민 부담률은 문재인 정부 때는 이게 한 25% 정도 수준이었어요. 2017년, 18년도를 보면. 근데 이게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28% 수준까지 지금 2020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뭘 선택을 한 거냐?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증세를 선택한 건 아니에요. 세금 늘리는 거는 안 했고 국가 채무를 좀 늘렸어요. 국가 채무를 한 40% 조금 안 되는 수준에서 올해까지 하면 50%까지 가니까 10%포인트 이상 국가 채무를 늘렸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를 늘린 거예요. 이 사회보험료가 올라간 거에는 가격 자체가 올라간 것도 있고 아니면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편입된 것도 있어요. 여하튼 요거는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돼요. 조세는 국회를 통과를 해요. 조세 법률주의이기 때문에 특히 세율과 관련된 사항은 의회가 권한을 갖고 정합니다. 과표는 정부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율은 반드시 국회가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난 4년, 이제 거의 5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걸 따져보면은 조세는 많이 안 변했고 국세 올리고 사회보험료 올렸다. 이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 모퓰리즘이다. 타이머 관련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이제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급여화가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은 그게 이제 그 급여가 되면은 아마 소주 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게 무슨 관계인지는 한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예, 이게 아무래도 그 건보 재정에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으니까 건보 재정을 채우는 가장 손쉬운 길 중에 하나는 이제 재정에서 조금 더 넣어주는 건데, 재정에서 넣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담배 피면은 그 담배에 이제 거기 부담금이 붙는데, 이상하게 이제 몸에 해로운 담배에는 그게 부담금이 붙는데 술에는 붙지 않아요. 이제 주류협회가 로비를 잘해가지고 사실은 그게 붙지 않는 건데, 주류의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 건보 재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붙을 수가 있다. 그래서 모퓰리즘과 소주값 인상은 상관이 있을 수가 있다. 제가 약간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염두에 두시고 아마 강의 들으시면은,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어떤 조세 부담의 현황이나 어떤 재정 현황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그림 제가 아주 사랑하는 그림입니다. 요 그림. 사랑하는 그림이고, 요거 X축이 활주로입니다. 활주로. 활주로고, 이제 사실은 요거 X축을 소득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득 구간. 그래서 우리가 과세를 할 때, 제가 뒤에 조금 더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지만은, 넓은 세원에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세원은 넓게, 아주 평평하게 넓게 가고, 대신 세율을 낮게 과세하면은 많은 세수를 얻을 수가 있다. 그 원리를 제가 이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활주로가 길게, 멀리서부터 얇게 떠오면은, 끝에 가면 높게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도를 높게 하지 않아도 끝에 가면 굉장히 높게 비행기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활주로가 짧으면은 각도를 많이 급하게 틀어도 사실은 높게 못 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이제 소득세 구조하고 상관이 있는데, 소득세를 저 낮은 데부터 얇게 펴가지고 쭉 과세를 하기 시작하면은, 소득 높은 사람도 끝끝내는 굉장히 높은 세부담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래를 많이 깎아주고 활주로를 짧게 해서 중간부터 달리기 시작하면은 누진도를 아무리 높게 해도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은 과세의 원리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어려운 부분들은 짧게 설명하고,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될 수 있는 부분부터 좀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이제 저희 경제학자니까 경제학자가 이제 보는 세금 얘기 중에서 뭐 가장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그 국부론에서 가져왔어요. 아담 스미스 국부론에서 가져왔는데, 뭐 우리 아담 스미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뭐 앞에 거는 띄고 여기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보면은 in proportion to the revenue which they respectively enjoy under the protection of the state. 이게 뭐냐면은 능력에 따라서 과세를 하되 소득에 비례해서 과세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응능주의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과세를 하다 보면 이걸 까먹어요. 과세를 하다 보면은 이걸 까먹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자산에 대한 과세, 특히 이제 뭐 재산세다, 종부세다, 뭐 국토보유세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야, 비싼 집에, 야, 우리가, 그거 비례해서 과세를 해야지. 어저께도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세부담, 그러니까, 이 주택에 대한 보유세율이, 0.17%다. 근데 선진국은 0.8 정도 되니까, 이거 0.8까지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가 일견 맞아요. 일견 맞는데, 요 아담 스미스의 프린시플에 대해서 이제 풀어보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정도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거냐, 요거를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어차피 소득에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결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세금 중에서 어느 과표에다가 세금을 물릴 거냐, 그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되면은 그러면 그 소득에서 쪼개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예요. 소득이 없는 사람이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은 이제 상당히 이제 사회적으로 저항도 세질 뿐만 아니고 왜곡도 상당히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아주 효율적인 세금을 달성하기 어려운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과세할 때는 늘 ability to pay,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를 쭉 봐야 된다. 이거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영국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 스미스가 영국 사람이니까 in proportion to their respective abilities 이렇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건 소득세다. 뭐 미분 기하도 잘하고 양자역학도 만들어내고 상례성 이론도 만들어내고 이런 아인슈타인인데 소득세는 이해 못하는 거죠. 이거 내가 돈 열심히 벌었는데 제가 왜 가져가는 거죠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 납세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납세자들은 도대체 내가 일을 했는데 왜 제가 그 돈을 가져가고 그 돈을 제 마음대로 쓰느냐.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납세자들은 다 중요한 애국자들이기 때문에 윽박지르면 안 된다. 그리고 다 중요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 그 돈 가지고 정말 기묘한 데 쓰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근데 우리 뭐 최근 이제 그 과세하는 걸 보면은 그렇지가 않죠. 약간 종부세 같은 경우도 상위 2%니까 이 새끼들 내야라면 내야지. 네가 집값 올랐으니까 부자 아니야. 내야지. 이러면서 윽박지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렇게 내야 되는 상황이더라도 이렇게 좀 존중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좀 과세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데, 이거 레이건입니다. 레이건이면 뭐, 미국의 이제 보수적인 대통령 중에 이제, 하나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은, you can tax business, business doesn't pay taxes, it collects taxes.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법인이라고 생각하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인. 우리가 법인에 과세할 수가 있는가? 법인세가 있죠. 근데 이제 법인세를 과세를 하게 되면은 법인이 세금을 내기는 해요. 그거는 왜냐면 법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법인이 그 세금을 다 부담하는 건 아니에요. 이 collect taxes. 그러니까 자기가 내야 되는 세금의 상당 부분을 이 법인의 생산 과정에 참여 주체로부터 걷어가지고 납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세부담의 전가라고 표현하는데, 조세부담의 전가가 일어난다. 특히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는 그렇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시면은, 나중에 어디 가서 이제 과세 같은 얘기를 할 때 이해도도 빠르고, 한두 마디씩 할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몇 개는 이제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 이제 소득세 개편의 논쟁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너무 많이 하기보다도 우리가 이제 어떤 실수들을 해왔나, 특히 이제 진보 세력들이 이제 어떤 실수들을 해왔나 이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3년도, 15년도에 걸쳐가지고 사실 벌어지는 일이에요. 2013년도에 뭐가 발표가 되냐면은 여러분들 뭐 연말정산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오는데 기존에는 이제 소득공제라는 것이 많았어요. 소득공제. 그래서 안경 샀어? 그럼 안경 산 거에 50만 원까지 소득공제야. 병원 갔다 왔어? 그 병원 갔다 온 소득공제야. 근데 뭐 건강보험료 냈어? 그거 소득공제야. 그래서 소득에서 빼주는 겁니다. 빼줘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는데 그 과세 표준에 이제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자기가 세부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은 금액을 빼주더라도 한 개의 세율이 높은 사람들은 조금 더 혜택이 커요. 돈을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6% 구간에 있는 사람을 예컨대 100만 원 소득공제를 해줘도 6%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6만 원 빼주는 건데 35%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35만 원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공제 형태의 이런
근로소득 체계는 소득 계층별로, 소득 그 구간별로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동일한 금액을 빼주자. 그래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주자. 라고 해서, 이제 소득세제 개편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예. 물론 저도 거기 연구용역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그 개편하는데, 뭐 아이디어를 좀 냈죠. 냈는데 이제 저희가 냈던 거하고 좀 다르게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냈던 거는 한 두세 가지 공제를 먼저 전환하고 차분히 이제, 순서대로, 전환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냈는데, 실제로 된 거는 전격적으로 했어요. 전격적으로.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전격적으로 이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이제, 전환이 되고요. 그 여름에 경제수석이, 조원도 경제수석이, 발표를 하면서, 이제 프랑스에 이제 뭐 그때 수상이죠. 꼴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꼴베르는 사실은 텍스 컬렉터인데 프랑스에 당시에는 이제 그 조세를 대신 걷어주는 게 구세청 같은 민간 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세를 대신 걷고 그 일부를 자기가 수수료를 먹고. 근데 이 사람이 수상이 된 거예요. 수상이 됐는데, 그러니까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조세를 거둘 때에는 거위태 뽑듯이 빨리 좀 덜 아프게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조원동 수석이 이제 그걸 인용을 했죠. 인용을 해가지고 이제 뭐 난리가 났죠. 뭐 국민이 거위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뜻은 그거는 아니었을 텐데 좀 덜 아프게 조세 개편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었을 건데 비유가 좀 거칠고 이랬기 때문에 욕을 엄청 먹었죠. 그리고 진보 세력이 엄청 공격을 해야 됩니다. 기억합니다. 엄청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자 증세 를 안 하고 요거 왜 서민들 월급쟁이들 공격을 하느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그 민주당의 이제 각 당의 이제 그 반응들을 좀 살펴보면은 재밌는데 각 당의 그 반응들이 어떤 반응들이 나왔냐면은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인데 새누리당은 집권당이니까 잘 바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민주당은 상위 1%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산층의 세부담 전가했다. 이렇게 하고 뭐 진보정당도 상당히 공격을 많이 했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사이에 전문가들 이제 지적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신문사들 간에 이제 명함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신문사들 간에.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계진 교수님이 요거 세금 폭탄은 아니다. 이렇게 바꿔야지 아래 사람들 혜택이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위에 사람들 세부담이 더 많이 늘어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고 그 다음에 보편적 복지 위해서는 이게 이렇게 전환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보편 증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저희가 뭐 처음 이거를 디자인할 때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약 연간 한 16만 원 정도, 17만 원 정도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왜냐면은 뭐 증세를 가는 거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 그 정도면 한 달에 뭐 10,000원, 20,000원 더 내는 건데, 그쵸. 요즘 따지면 커피 한 4잔, 5잔 값인데 이거 안 될까? 이렇게 냈는데. 이거 나왔을 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나왔을 때는 넘어갔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2015년도, 14년도 말부터 15년도 초에 이제 정산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상 해보니까 작년보다 지금 연말정산을 못 돌려받거나 토해내는 사람이 늘어났거든. 그래가지고 이때 대거 뒤로 이제 후퇴를 하게 되죠. 대거 뒤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 소득세를 건드려서 뭐 후정산한다 이런 거는 뭐 세제실은 완전 패닉입니다. 이때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너무 국민들 저항이 세가지고 그 돈을 소급해서 돌려주는 일도 생겼어요. 원래 소급하는 거는 안 하는데 소급해서 돌려주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때 잘 몰랐던 거죠.
실제로 이제 나중에 심상정위원실에서 요 1000분의 소득이 나와가지고 13년도와 14년도에 뭐 차이를 생각해 보면은 요게 이제 X축은 이제 총 급여라고 이제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Y축은 이제 평균 유효세율이에요. 평균 유효세율인데, 이거 보시면은 좀 색깔이 좀 비슷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2013년도, 14년도를 거쳐가지고 위에 구간들이 세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평균 유효세율이라고 하는 건 내 소득 중에 얼마큼 세금을 내느냐, 그걸 따지는 건데, 더 올라가고 아래 사람들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이게 누진도 개선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부자 증세였다, 사실은. 예. 요거를 몰랐던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언론사 얘기 드렸지만은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래프에 약간 상위 30%가 증세된 걸로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요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고, 조선일보는 결사반대. 조선일보 이거 안 된다, 이거 문제 많다. 그래서 이게 임금이 어디에 속하겠구나. 서로 말은 안 해줘도 이 기사의 논조를 보니까 조선일보는 저 위에 속하겠구나. 한겨레는 저 아래겠네. 예.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예. 제가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추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뒤로 확 밀리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요 과세 미달자가 확 늘어납니다. 예. 제가 이제 2014년부터 그려왔는데, 2014년도 이전에는 이게 30% 언저리까지 내렸어요. 근데 2014년도부터 요게 47%, 48% 여기까지 늘었고, 이제 최근에 조금씩 줄었어요. 그래서 37%까지 진도가 지금 오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아요. 선진국은 과세 미달자가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요 아랫부분에 계신 분들이 보통 항변하는 방법은 뭐냐면, 나도 세금 내고 싶다. 나도. 근데 그 논리가 뭐 약하진 않아요. 셉니다. 센데, 선진국에 그러면 그 같은 소득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큼 세금 내느냐를 따져보면은 그거보다는 많이 내죠. 그거보다 많이 냅니다. 그래서 그렇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우리나라 평균 유효세율을 찍어갖고 왔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자들이 세금을 얼마큼 내느냐? 그러면은 평균 한 5.7, 8% 정도 낸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덜 내요. 너는 버는 거에 3분의 1이 세금이야. 여기서 유효세율은 소득세 한정된 건 아니에요? 부가세 정도 다. 저거는 이제 근로소득세 얘기하는 겁니다. 근로소득세. 예. 우리가 우리 월급 찍히고 나면은 이것도 저것 때문에 그러면 3분의 1이 없어져 세금 내는 거야. 근데 평균 이제 근로소득세는 우리가 버는 거에 한 5에서 6%, 그 정도 내는 거. 그 평균이고요. 중위에 있는 중위소득은 얼마큼 내느냐? 그럼 0.8%입니다. 네, 0.8%. 그러니까 우리 중위소득이 한 3천만 원 고 원짜리인데, 대충 소득세 정산하고 나면은 30만 원 정도 내는 겁니다. 30만 원. 네. 그리고 원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내가 내는 것 같지만 정산하고 나면은, 그 10% 정도. 0.8%? 0.8%. 0.8%. 0.8%. 예. 8%는 어느 정도가 8%가 되냐면은, 우리가 연봉이 한 1억 정도 되면은 한 8에서 9% 정도 세금이 됩니다. 소득 대비. 예. 그래서 3천만 원에서 1억까지는 한 3배 좀 넘어가는데, 세부담은 10배 정도 나는 거니까 누진도가 사실 약한 건 아니에요. 누진도가. 예. 자, 이건 여담인데, 우리가 연마정산할 때 돈을 돌려받는 게 내가 이기는 거냐? 국가의 게임에서. 아니면 내는 게 이기는 거냐? 우리 내면은 되게 약간 억울하잖아요. 사실 내는 게 내가 이기는 겁니다. 돈을 돌려받으면은 국가가 그 돈 가지고 자기네 뭐 이자 놀이도 하고 돈 벌고, 나한테 그럼 이자 돌려줘야 되는데 이자 안 주죠. 원금만 주기 때문에 제가 지는 거죠. 약간 농담이었습니다. 예. 자, 요거 하나 기약해 두시고, 이제 종부세 개편 2018년도, 요것도 좀 볼 필요가 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분들하고 조금 사실 좀 많이 싸웠는데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가지고 부동산 정책 실패에 저는 출발점이 여기였다고 봐요. 출발점이.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과 싸운다. 불로소득 용납하지 않는다. 뭐 하여간 이런 강한 기조가 있어가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약간 부동산이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갔죠. 그래서 뭐 크게 오르지 않고 거의 이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2018년도, 17년, 18년도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약간 이제 아무 제스처가 없으니까 이제 부동산이 조금 꿈틀꿈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재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뭔가 보유세 관련돼서, 특히 종부세 관련돼서 안들이 나오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일찍 출범하지 못하고 상당히 좀 늦게 출범했어요. 좀 위원장 선정에 좀 잡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 재정개혁특위가 벌어지면은 종부세도 대수술하고 다주택자에게 보유세 폭탄을 매기겠다. 뭐 약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죠. 그런 얘기 나왔고 근데 이제 발표할 때가 되니까 이제 6월 달에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컬럼 썼어요. 재정개혁특위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컬럼도 쓰고요. 제가 이제 재정개혁특위 위원장 사퇴하라고 제가 그러고 다녔죠. 결국엔 6월 말 7월 초에 나왔는데 하나만한 게 나왔어요. 6월 말에 하나만한 종부세 개편이 나와가지고 제가 뭐 엄청나게 이제 공격을 했는데, 약간 누가 반대했는지는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기재부도 당연히 반대했고, 청와대에 이제 어떤 선수들이 반대했는지 제가 이름 다 적어놨어요. 그 선수들이 반대해가지고, 물론 과격한 안도 있었죠. 특위 내에. 그것들은 다 배척이 되고 아주 온화하니 채택이 돼서 발표가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하고 두 달 그 사이에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으면 2억까지 뜁니다. 왜냐면 이 정부는 뭐 부동산하고 싸울 생각이 없네. 그리고 시장이 퍼진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을 잘 알지 못한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던 사람이 다시 와서 캐리 잡았기 때문에 이건 또다시 실패한다. 그리고 나서 부동산 가격이 한 번 뛴 다음에 그 다음에 강한 안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건 벌써 마음이 한번 동하기 시작하면은 뒤로 쫓아가면서 하는 한은 못 잡습니다. 그거는 수요를 억제한다는 그런 것들은 불가능하고, 그게 이제 세지면 세질수록 사람들이 내가 더 빨리 해야 되겠다. 마음에 불을 당기죠. 그리고 조급해지고. 그리고 나서 지금 있는 상태가 다주택자의 종부세 아주 강한 형태로 남아있고, 우리가 보유세를, 과세를 세게 하면은 거래세를 낮춰줘야 되는데, 그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도 증가하도록 되어 있고, 저는 이제 사실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데 저도 굉장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 내가 앞집에 살았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으로 내가 이사를 하겠다. 그럼 이사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거래세를 내고 나서 이사를 못 간다고 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데 거래세는 내려야 된다. 이것까지는 맞는데, 지금 하다 보면은 마치 가두리 양식장에 이제 가두는 것처럼 보유세도 높이고 거래세도 높여가지고 지금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근데 제도가 그렇게 되면은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2단계 앞으로 갔다가 3단계 뒤로 후퇴합니다. 지금 당장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과세로 하겠다. 과세 일반 과세로 돌아간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도 우리 보유세,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 관련돼서는 단계적으로, 한시적으로 연기하겠다. 그래서 1년 연기하는데 6개월은 중과세가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 그거에 50%만 과세하고, 1년 지나고 나면 100% 과세하겠다. 근데 다시 그때가 되면은 다시 연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이 물량이 나온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 뿌리가 바로 여기 재정개혁 특이다. 거기 참여해주신 분들은 굉장히 부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다 이름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름 적는 일기장에 이름 적는 데스노트 이름 적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나라 과세 체계를 조금 알아봐요. 조금 알아보고 우리나라 소득세율 최고 뭐 최근까지 찍어보면 조금 다른데 최저세율은 거의 안 변했어요. 5, 6%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최고세율은 조금씩 내려왔어요. 내려왔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고 45%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구조를 봤을 때 좀 복잡하다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그 소득세 구간이 많고 복잡해지면은 예측하기가 힘들고 국민들이 자기 세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이 돼야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이게 구간이 많아지면은 그리고 또 세월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좀 판단하기도 어렵고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이제 돈을 많이 벌 사람들이 나오는데 근로 능력이 확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해서라도 너무 높을 필요는 없다. 나중에 제가 좀 우리 효율적인 과세 체계라는 게 무엇인지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최고 세율이 너무 높을 필요는 없다. 우리가 필요한 게 세율이 높은 속 시원한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세수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길 원하는 거지 세율을 많이 부과하는 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자체. 물론 세율을 높게 부과하면은 세금이 많이 거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적정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든 들어가지고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바이든 들어가서 많이 바뀌긴 했지만은 대체로 이제 이런 구조이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흥미로운 게 낮은 세율도 굉장히 높아요. 낮은 세율도 여기 그 10% 구간을 출발해가지고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30%라는 건 소득 대비 40%인가요? 그렇죠. 그럼 아까 전에 한국이 상위 10%가 8%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들보다 높다는 얘기가 돼요? 이거는 한계세율입니다. 이건 한계세율. 한계세율. 세율은 어떤 의미가 돼요? 한계세율이 예컨대 뭐 1,000만 원까지는 6%고 2,000만 원까지는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2,000만 원까지는 그다음 뭐 14%고 그러면은 처음 번 1,000만 원을 6%로 내고 그다음 번 1,000만 원을 14%를 내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이제 한계세율이고. 그럼 6%와 14%에서 한계세율은 6인가요? 14인가요? 아니면 14 빼기 6인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한계세율은 우리나라 6% 그다음에 뭐 14%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고 자기 소득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낸 소득의 세부담이 얼마냐를 계산하면 이제 평균 세율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1억을 벌었다고 해서 반드시 한계세율을 바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게 우리 공제제도가 있기 때문에 소득을 빼고 그 다음에 어떤 세액공제 같은 거 빼고 나면은 자기 세부담이 부양가족이 많으면은 확 떨어질 수가 있어요. 세부담이. 저 그래프상으로 스웨덴의 경우에는 3구간이라는 거가 이미 담겨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인 거죠. 앞에 첫 구간, 짧은 구간은 이제 요거는 과세를 하지 않는 구간이죠. 짧은 구간은. 근데 그거 굉장히 짧아요. 짧고, 이제 세부담을 내기 시작하고, 제일 높은 세율은 58%. 이게 단순하고, 전 국민이 부담하는, 될 수 있으면, 이제 그런 구조로 가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사실은 복지국가로 갈 수 있다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 거는 보시면은, 요게 이제 옛날 거죠. 요게 옛날 건데, 이게 과거부터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됐다가, 최근에는 이제 여기 두 구간이 더 붙었어요. 두 구간이. 그래서, 우리 네 구간이었다 이제 6구간이 되는 건데, 여하튼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점점 내리는 거야. 이 한계세율을 자꾸 내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올라도 거기까지 가는 소득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90% 넘는 한계세율도 있었거든요. 60년대. 근데 없앴어요. 왜냐면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기다 그렇게 높은 세율을 쳐놓으면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그거 말씀드릴 건데, 저 미래에 적각글이 따르는 그 천국이 있어야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지.
열심히 일했던 저 끝에 지옥이다. 그러면 거기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옵티멀 텍스에서 최적 조세라고 하는 거는 저 미래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만들어 놓고 여기 덤불이 있는 거예요. 여기 덤불 다 흩쳐서 가면은 저 끝에 너희 평화의 땅이 있다. 그러면 여기 거쳐서 가기 때문에 세금을 다 내고 많은 세금을 내고 거기부터 버는 소득은 세부담이 낮은 거다. 그러면 세수가 엄청 거칩니다. 왜냐면 거기까지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여하튼 그렇고 그래서 우리 법인세율을 조금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뭐 OECD 회원국 법인세율 이제 변화 추이인데 뭐 연마다 조금 오르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이제 요 낮은 법인세율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요거는 법인세는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 기업들은 이제 자본이잖아요. 자본은 움직이기가 쉬워요. 예. 사람은 움직이기가 좀 어렵잖아요. 왜냐면 국적도 있고 워크 퍼밋도 받아야 되고 비자도 받아야 되고 또 뭐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분명하지가 않고 또 잘못하면 또 감옥도 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리고 언어도 서로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 그래도 힘든데 법인 같은 경우는 자본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 아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 방향으로 온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최근 거는 안 찍어놨지만 이렇게 아래를 향해서 오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제 최고 세율이 55%까지 올랐어요.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25%까지 올렸죠.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거 법인세 조금 내리는데 세수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단기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저 세율을 확 내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소득 곱하기 세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율을 확 내리면은 소득이 확 늘지 않으면은 세수가 줄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세수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은 또 많이 회복이 돼요. 기업 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회복이 되고 또 국내로도 기업들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거 세율을 내려가지고 세수가 많이 줄었다는 뭐 옛날에 MB 때 한번 세수가 좀 줄었어요. 근데 그거는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좀 겹쳐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긴 거고 뭐 크게 주지는 않습니다. 크게 주지는. 예. 그래서 뭐 국토 보유세 하고 그 탄소세 하고 뭐 소득세 올리고 뭐 이럴 때 법인세 내릴 수도 있어요. 탄력적으로 사고를 하면은 탄력적으로 사고를 하면은 오히려 뭐 최근에는 뭐 낙수 효과 이런 거 부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 이제 조세하는 재정학자들의 이제 표준적인 프로토콜은 뭐냐면은 고용이 안 좋아? 그럼 법인세 내려준다. 예. 왜냐면 이제 이게 기업들이 고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내려주기는 좀 어렵고 고용과 관련 연관을 지어서 법인세를 좀 깎아주면서 법인세 부담을 좀 낮춰주면은 고용이 유지가 되거나 좀 그래도 확 줄지는 않는다. 이게 뭐 의사들 기본 처방처럼 재정학자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처방이 물론 그 100% 적당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여하튼 법인세도 염두에 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론과 관련된 걸 좀 써왔는데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론할 생각은 조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이론적인 거 다 띄워놓고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DW라고 되어 있는 데드웨이 로스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일부러 저 그림을 표시를 해갖고 왔는데 저게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과세 때문에 발생하는 후생의 손실분이에요. 세금을 매기면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바꿔요. 여러분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2015년도 1월 1일부로 담배값을 2,500에서 4,500 올렸잖아요. 1월 1일에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분질렀어요. 많이 분질렀습니다. 내가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내가 이놈의 박근혜 정부 그러면서 막 이거 엄청 분질렀어요.
그리고 2년 뒤에 박근혜 정부 날아갑니다. 심지어 감옥을 가죠. 물론 그게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77년도에 부가세가 여름에 도입이 돼요. 그리고 2년 있다가 주고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연통도 종부세 하셔가지고 그것도 2005년도에 종부세 들어왔다가 2년 있다가 2007년도 부엉이 바위는 아니고 정권 넘어갔죠. 정권 넘어갔죠. 왜냐면 사람들이 조세가 부담이 되면 이거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 해서 여러 가지 행동도 바꿔요. 행동도 바꾸고 담배도 더러서 안 핀다 그러고 끊고. 근데 이게 다 부담이에요, 사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 스미스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초과 부담이라고 표현을 해요. 초과 부담. excess burden이라고 표현하는데 초과 부담. 그건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세금을 내려 그러면은 세무서 써야 되잖아요, 세무서. 내가 100만 원 세금 내기 위해서 세무사도 10만 원 써야 되고, 그리고 걷어가는 사람 공무원도 있어야 되잖아요. 공무원도 월급도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세무 시스템도 유지를 해야 되고, 나 잡으러 다녀야 되고 또. 100만 원이 민간에서 정부로 가는데 100만 원만 가는 게 아니고 민간이 더 추가적으로 더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초과 부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걸 데드웨이 로스라고 표현을 해요. 데드웨이 로스라고 표현하고 사중손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게 공식을 요걸 하나 외워두면 좋습니다. 요거 저도 외워요. 세수 1원당 데드웨이 로스는 2분의 1 곱하기 엡실론 t제곱. 저도 이걸 외웁니다. 이게 MC 스퀘어 외우듯이 2분의 1 엡실론 t제곱을 외우시면은 데드웨이 로스가 엡실론에는 비례적으로 세율 t에 대해서는 제곱에 비례한다. 저도 이렇게 외워요. 이렇게 엡실론이 뭔가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수업을 듣는 경제학과 1학년 학생들은 저걸 제가 무조건 외우게 시킵니다. 어디 가서 1원당 데드웨이 로스는 2분의 1 엡실론 t제곱이다. 그러면 뭐 굉장히 유식하죠. 저 엡실론이라고 하는 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사람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저게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꺾으면 꺾을수록 저 데드웨이 로스가 큰 거예요. 제곱에는, 세율에는 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세율이 2배가 늘면은 데드웨이 로스가 4배가 되는 거예요. 4배. 4배가 되면 16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율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데드웨이 로스가 늘어요. 그래서 이 식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 식에서 넓은 세원에 낮은 세율로 과세하라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자꾸만 세율을 올려가려고 그러면 데드웨이 로스가 엄청 커져요. 사람들의 행동 왜곡이 엄청 빨리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세율이 좀 낮추되 넓은 세원에 과세를 해라. 그런 겁니다. 그렇게 과세를 하면은 데드웨이 로스가 최소가 돼요. 왜냐면 데드웨이 로스 왜 최소를 시키려고 하냐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재정학자들이 최적 조세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같은 세수를 벌어들이는 데 있어가지고 이 자원의 왜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을, 근데 조세 때문에 내가 이거를 행동을 바꿨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이거를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과세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세원에 낮은 세월로 과세를 해라. 요거고, 요 그림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넓은 세원에 활주로 넓게 해가지고 비행기 띄워라. 그럼 저 비행기가 끝에 가면 높게 날게 돼 있다는 얘기는 부자가 많은 세금을 낸다는 얘기예요. 부자는 요 아래 면적을 다 내는 겁니다. 요 면적보다는 요 면적이 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 요게 레퍼 커브라고 하는 겁니다. 레퍼 커브. 그리고 요 왼쪽에 있는 거가 레퍼가 공화당 정치인하고 만나가지고 아침에 아침밥 먹으면서 자 이거 봐보더라. 그래서 여기 냅킨에다가 커브를 그려준 거예요.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요 그림 그리는 게 이제 오른쪽에 똑바로 그리는 건데, X축이 뭐냐면은 세율이에요. 그리고 Y축이 세수예요. 여기서 제일 분명한 건 뭐냐면은 세율이 0%면은 세수가 0이라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요 0%의 텍스 레베뉴가 0인 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오른쪽 끝으로 쭉 가시면은 100%가 있어요. 세율 100%. 세율이 100%면은 세수가 많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내가 돈을 일 해봐야 다 가져가니까 일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세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일 때도 세수가 0인 것도 분명한 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국 그리기로 0%에서 100%까지 이어서 그린다면은 이렇게 U자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그려진다는 것이고 저게 레퍼 커브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어떤 동일한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 이걸로 하면 될 것 같네요. 펜이 안 되는구나. 혹시 이거 보이죠? 예, 보입니다. 예. 동일한 세수가 되면은 이 세수를 얻을 수 있는 세율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70년대 미국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세율은 높은데 세수가 일정 정도 거쳐지는데 만약에 세율을 낮춰도 그만큼 거둘 수 있는 세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세하자. 그래서 1986년도에 미국은 대규모 감세를 합니다.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동일한 세수가 거둬졌냐 그렇진 않아요. 예. 세수가 안 들어가지고 적자가 생깁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이 평가할 때는 그 감세 효과가 10년을 거쳐가지고 나타나서 클린턴이 집권할 때 비로소 나타났다. 그래서 레이건의 감세 정책 효과는 클린턴이 가져갔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두 번째 과세 원리 2. 아까 과세 원리 1은 뭐였냐면은 넓은 세원에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이거고 두 번째는 이제 램지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램지룰. 그래서 다시 2분의 엡실론 곱하기 t제곱인데 여기 보시면은 엡실론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탄력성이 높은 상품에 과세를 많이 하면은 대조의 로스가 커집니다.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토지에 과세하면은 약간 효율적이다. 이런 원리가 나옵니다. 자본에 과세하면 자본은 도모하기 때문에 대조의 로스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는 저희가 이제 사실 포기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자본이 도망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크게 도망 다니기 때문에 우리 과세는 포기하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토지는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에는 무지막지하게 과세도 된다. 이런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에 가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헨리 조지 스트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좀 있고 예. 최근에 이제 추미애 전 장관 해가지고 지대론 들고 나오는 것도 다 여기에 이제 기대고 있는 건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농사 짓고 이럴 때는 땅이 수평으로 가니까 한개 농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도망을 못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건물이 위로 올라갑니다. 가격 탄력성이 뭔지 약간 설명을 주시죠. 낯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가격 탄력성이라는 건 뭐냐면 가격이 변했을 때 내가 그 재화의 소비를 얼마큼 바꿀 것인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가격이 10% 올랐는데 내 소비량을 10% 줄였다. 그러면 그게 1입니다. 그거보다 많이 변하면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표현하고 그거보다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다시 램지룰로 돌아와서 탄력성의 역으로 과세를 한다. 이제 이게 램지룰인데 최근에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한 이제 새로운 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옛날에는 토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여기다 과세를 하는 게 되게 효율적인 세금이었는데 요즘은 토지가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갑니다. 위로 간다는 얘기는 자본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토지에 대한 과세를 너무 많이 하면은 건물이 안 올라갑니다. 건물이 납작해져요. 왜냐면 자본이 들어가가지고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 과세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한 자본 투자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저희 이제 뉴 뷰라고 새로운 뷰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봤을 때 토지에 대한 과세도 자본에 대한 과세가 된다. 그래서 너무 많이 과세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뷰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최적 조세론을 조금 말씀드리고 하면은 저희가 준비한 거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미시경제 이론 중에서 뭐 상당히 많은 이론이 있는데 제일 처음 정립된 이론이 과세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과세 문제는 옛날부터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다 과세 문제 천착을 해서 풀었고 일찌감치 이제 해결이 되고 70년대 초반에 이제 멀리스라고 하는 영국 경제학자가 최적 조세 이론을 가지고 요거를 이제 정립을 했고 이제 거의 옵티멀 텍세이션에 대한 이론은 거의 이제 사람들이 끝났다고 보고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는 그 토마 피케티도 사실은 이 옵티멀 텍세이션 공부하는 이론학자입니다. 이제 그걸 하다가 이제 이쪽에 그 자산 불평등으로 넘어온 건데 초창기에 논문들 보면은 이 옵티멀 텍세이션에 대한 논문들이 많습니다. 여하튼 요 멀리스가 이제 얘기한 옵티멀 텍세이션 뭐 다양한 형태를 뗄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두 단계로 한계세율을 구축을 했을 때 맨 마지막에 있는 세금은 거의 0에 가까운 세율로 과세를 해야 된다. 우리 생각과는 다르죠. 우리 한계세율은 처음에는 낮게 하고 돈을 벌수록 높게 가야 되는데 그게 최적의 누진세율인데 멀리스가 주장하는 최적의 누진세율은 그게 아니고 맨 마지막 세율은 거의 0에 가깝게 가야 된다. 그 인투이션이 뭐냐면은 처음 미래에 가나안 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은 가시밭길, 덤불길, 무슨 뭐 지옥 불길 다 있어도 괜찮은데 저 앞에는 천국이 있어야 그걸 보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온갖 세금을 다 내고 저쪽에 가서 내가 편하게 살아야지. 그거는 다 내 거다. 이렇게 가야지 사람들이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야. 그래야지 프로덕션 에피션시, 생산에서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만약에 누진세를 우리가 거꾸로 간다. 앞에는 처음엔 35%고 그 다음은 뭐 25%고 그리고 맨 끝에 예컨대 10억 원 이상은 1%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폭동 날 겁니다. 그거. 예. 그렇게 만들어서 만약에 기재부장관이 갖고 나오면은 아마 진짜 그날로 사표 쓰고 아마 명패 맞고 날아갈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그 정치 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나온 게 선형 누진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소득의 비례로 해가지고 똑같은 세율을 내는 거예요. 단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일정 소득 이하는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렇게 선형 누진세를 만들어 놓으면은 평균 세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더 올라가면서도 아주 플랫하게 간단하게 낼 수 있는 저게 굉장히 효율적인 세금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선형 누진세를 가자는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그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하기 좀 어려워요. 선형 누진세는 효율적이고 다구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는 거는 모순되려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누진 다구간제도. 그건 약간 우리 지금 우리 정도로 해놓으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예, 비효율적인. 선형은 완전 일자 선형이어서 그런 건가요? 그건 아주 간단하죠. 예, 아주 간단하고 아래 부분만 얼마 빼줄지만 결정만 하면 되니까 저거는 누진세이면서도 간단하게 계산하기 쉽고, 예, 뭐 루폴이 거의 없죠. 저렇게 해놓으면. 근데 지금처럼 해놓으면 루폴이 엄청 생기죠. 예컨대 1억 이상을 돈을 버는데 세금 한 푼도 안 낸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제가 요 얘기를 조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증세론자입니다. 증세론자고, 재정학자 중에서 드물게 저는 부가세 증세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부가세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가능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저라도 여기서 장판교에서 장교가 장비가 지키듯이 내가 거기 지키고 있어야만 필요할 때 증세를 할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거기 지키고 있는 거지. 이게 뭐 국민들이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답은 부가세밖에 없어요. 답은 부가세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세수 차원에서 그렇지만은 그 세금마다 잘할 수 있는 미션들이 있어요. 세금마다 잘할 수 있는 미션들이 있습니다. 그 미션에 벗어나 가지고 다른 일을 시키면 그 세금 그 역할 잘 못해요.
예컨대 소득세는 소득 재분배 역할을 잘합니다. 그래서 누진세 구조가 조금 효율적이지 않아도 소득 재분배를 잘할 수 있으면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법인세는 오로지 세수 때문에 걷는 겁니다. 법인세는 역할이 없어요. 왜냐하면 법인세는 자본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언제 과세를 하게 되면 되냐면은 법인에서 그 돈이 주주한테 빠져나갈 때, 배당될 때 사실 과세를 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법인세를 따로 과세한다는 건 이중과세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배당세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 다시 과세를 한다는 거는 요거는 이중과세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늘 따라다닙니다. 근데 법인세 우리 왜 과세하느냐 그러면은 니는 배당 안 할 수도 있잖아 계속.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법인 배당 잘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내 유보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은 당시 사장들이 혹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쓸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 돈이 많이 모였으면 우리 소위 말하는 퍼큐즈, 특권이 생깁니다. 내가 싼 예컨대 뭐 소나타 타고 다녀도 될 거를 에쿠스 타고 다닌다든가 그냥 비행기 타고 다녀도 되는데 전용 비행기 산다든가 돈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펄크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거기다 과세를 하든가 빨리 배당으로 돌려주든가 그렇게 하라는 건데 그게 네가 헌금을 갖고 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 과세당국 입장에서 보면 불확실하잖아요. 언제 배당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당할 때 그 법인세 낸 거를 조금 조정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이중과세를 조금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그거는 소득 재분배하고는 큰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삼성전자에 과세를 하면 이재용한테 과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용의 펄크에 과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재용한테 과세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전 세계 주주한테 다 과세를 하는 거고 삼성에 거래를 하는 계열사에 과세를 하는 거고 삼성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한테 과세를 하는 거고 그래서 법인세라고 하는 거는 법인이 내지만 법인이 모아서 내는 세금이다. 이제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한 과세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자원에 대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생산의 효율성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게 가는 거는 아주 슬기로운 방법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대신 이제 소비세는 과세하기가 좋습니다. 소비세는 사람들이 소득은 속여요. 그리고 찾아기 어렵습니다. 근데 소비는 자기 갖고 있는 진짜 소득하고 상관이 있게 소비를 하고 그리고 소비를 할 때는 돈이 있어요. 근데 물건 사러 나왔을 때는 돈을 들고 있어요. 그때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 조세 제왕이 좀 덜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1,100원짜리 새우깡 사 먹으면 100원이 세금인데 나 더러워서 못 사 먹겠다 해서 새우깡 안 사진 않거든요. 요거라고 그 새우깡 사요. 그런데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세 제왕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유명사인데 Fundamental Tax Reform이라는 게 있어요. 근본적인 조세 개혁. 이건 뭐냐면은 소득세를 없애고 다 소비세로 전환하자 이런 운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의회에서도 가끔씩 법안으로 제안이 되기도 합니다. 여하튼 Fundamental Tax Reform입니다. 근본적 조세 개혁. 부가가치세는 이제 소비세예요. 소비세. 부가가치는 소비세고 소비세 종류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나타난 세금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도 77년대 도입을 했고요. 유럽도 60년대, 70년대 도입한 세금입니다. 미국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미국에는 리테일 세일즈 텍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소매 매출세예요. 그게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한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만 과세를 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이제 뭐 개도국이나 저개발 국가나 정부들이 보통 세수가 부족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컨설팅을 하면은 늘 부가가치세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그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표가 엄청 넓어요. 과표가 엄청 넓고 부가가치세는 그 생산에 있어가지고 부가가치에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생산에서 왜곡 효과가 좀 적어요. 그리고 부가가치 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탄로하기가 어려워요. 탄로하기가. 왜냐면 내가 그 매출을 내가 탄로를 하면은 내 걸 사간 놈이 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서로 양쪽으로 문제가 생기고 담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부가치세는 상당히 이제 선진적인 세금이고 과표가 넓고 그 도망가기가 어렵고 탈세하기가 어렵고 예. 물론 하려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명이 담합을 해야 돼, 여러 명이. 예, 그래서 상당히 좋은 세금으로 알려져 있고 선진 국가들은 대부분 다 부가치세가 높아요. 스웨덴은 25%입니다. 그리고 OECD 국가들은 대부분 19%예요. 우리는 1970년도에 13%로 도입이 됐다가 물가가 오른다고 정경련인데 반대를 해가지고 3% 탄력세를 적용해서 10%가 됐다가 그게 지금까지 그대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올리는 거를 다들 근거시하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라도 막 떠들어가지고 부가세를 올려야 된다. 그래야만 부가세 증세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선진국도 언제 올린 거냐면은 재정이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그때 가서 올리는 거예요. 국채를 가지고 버티고 있다가 근데 더 이상 올릴 세금이 없고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부가세를 올립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씩 올려나갈 것인지는 조금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부가세를 직접 못 올리면은 소비세 중에 에너지 환경 소비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올려가면서 적응해 나가면 된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아볼게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은 뭐 이럴 것 같아요. 어떤 100이라는 어떤 재원을 가지고 정부가 재분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과세하는 게 더 효과적인 이거랑 질문인 거. 개인이 100이라는 부를 지출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게 낫냐 개인이 하는 게 낫냐 뭐 이런 걸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게 어떤 재분배 효과를 보는 거죠. 둘 다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금 자체, 주로는 재분배 효과네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어저께 이재명 후보하고 잠깐 이렇게 나눠서 제가 볼게요. 후보하고 얘기할 때도 이제 이런 거가 조금 포함이 됐는데 재난지원금 10조를 가구에 나눠주고 재분배 효과를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 정부가 이제 뭐 약간 어떤 뭐라고 할까 어떤 키를 쥐고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사람이 나눠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그 두 가지로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경기에 미치는 효과는 정부가 쓰는 게 훨씬 나아요. 경기 재분배 말고 경기에 미치는 효과는 가게에 일단 들어가면은 가게는 소비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소비가 그렇게 마음대로 진행되지는 않아요. 가게는 굉장히 복잡한 의사결정을 거치기 때문에 100만 원을 집어넣어도 한 30% 정도, 30만 원만 소비로 연결이 되고 70만 원은 또 알아? 뒤에 또 위기가 올지 모르니까 70만 원 저금을 하는 거죠. 근데 정부는 100이면 100을 다 써버리니까 바로 이제 지출이 다 일어나게 되니까 경기 효과는 좋은 거고, 그러면 그렇게 지출했을 때 그게, 사람들한테 소득으로 얼마큼 연결이 될 거냐. 그러면은 그거는 불확실하죠. 예. 왜냐면 정부도 지출할 때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에 가서 지출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서 지출해 주는 게 아니고 조달이라는 걸 통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기업들이 가서 조금 더 혜택을 보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그때 재분배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면은 뭐 동일하게 나눠주는 거는 뭐 재분배 효과는 크진 않을 테니까 조금 아래쪽에 예컨대 2020년도 4월 달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난의 상황에서 재난 긴급 생활비를 기준 중에서도 50%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소득 개분배 효과가 좀 많이 살아나게 되고, 그랬을 때의 그 소비로 연결되는 효과라고 하는 거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2배 효과가 나는 걸로 지금 제가 연구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혹시 답이 됐을까요? 아니, 저도 정확하게 이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 저도 이제 보편 정세가 필요한데,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 소비세, 부가세가 될 건데, 부가세로는 바로는 못 간다. 그래서 부자 정세를 한번 거쳤다 가야 된다. 근데 그때 부자 정세라고 하는 게 반드시 법인세일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이제 소득세를 조금 높은 구간을 좀 강화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아니면 자산에 대한 과세를 조금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재산을 많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소득을 많이 올리는 사람이 좀 부담을 더 하게 된다를 거쳐서 보편 정세로 가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재명 지사가 언급한 국토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저께 뭐 토론에서는 말씀 못 드렸어요. 왜냐면, 어저께의 테마라고 하는 게, 뭐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려고, 한 토론회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냐의 첫 번째 시작이기 때문에, 그걸 소개하는 게 목적이라서, 그리고 요 국토보유세 관련 부분이 제가 맡은 큐시트상 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격을 하지 않았는데, 요 국토보유세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요거는, 예, 안 될 거라고 보고, 왜냐면, 우리나라 재산세 체계는 보통 그 땅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다 합산해야 되는 거, 종합 합산해야 되는 거, 아니면 별도 합산해야 되는 거, 아니면 분리해서 따로 취급해야 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국토보유세는 이걸 다 합쳐서 하나로 과세해야 된다고, 그 누진세로 과세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답을 제가 여쭤봤는데, 이재명 후보가 전답을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은, 전답은 지금 분리과세로 0.07%를 과세를 하고 있어. 그런데 윤희숙 의원의 아버지가 8억 원의 농지를 구입을 했는데, 농지에 따른 재산세는 56,000원입니다. 0.07%입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없어요. 그러니까 8억짜리 농지가 뭐 공시가격 기준으로 한 거죠. 8억짜리 공시지가 기준으로 8억짜리 농지가 56,000원을 연세금으로 내고 종부세도 안 내는데, 국토보유세에 포함이 됐을 경우에는 최소한 0.5% 이상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세부담이 10배 이상 뜁니다. 10배 이상. 10배 이상, 10배 가까이 뛰죠.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여러분 뭐 음마아파트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음마아파트 경우에는 시가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음마아파트가 토지 지분이 굉장히 작아요. 토지 지분이 뭐 7평, 20몇 평짜리도 7평, 8평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음마아파트에서 토지 지분을 갈라갖고 오면은 토지가 얼마 안 돼요. 토지가. 그래서 음마아파트 자체는 뭐 15억, 16억 가도 세부담이 얼마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과세가 되면은, 국토보유세가 그렇게 과세가 되면은 아마 국민들이 수용 못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국토보유세는 그 케이스가 안 된다. 아마 그냥 제 짧은 제가 이제 조세연구만, 제가 이제 재산세가 제 전공이거든요. 박사과정 때 재산세 전공을 했는데, 그러면 2000년도 초반부터 연구를 해서 20년 가까이 한 건데, 제 통밥으로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예, 예. 요게, 사실은 우리 여기 교수님도 많이 계시지만은, 그 연구자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이거 연구하다 보면 어떻게 가게 되냐면은, 우리가 OECD 평균을 향해서 가게 돼요. 100개 올려, 1000개 올려 식으로 OECD보다 평균보다 높으면 내려. OECD 평균보다 낮으면 올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알 수가 없게. OECD 평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사실 근데 나라가 그렇지가 않죠. 나라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이제 시가 대비, 그러니까 그 주택의 가격 대비 보유세 비율. 이것도 우리는 매년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가가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가 많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보유세 이렇게 나누니까 시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분모는 커져 있고 분모가 작으니까 굉장히 조금 과세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나라들, 특히 이제 미국의 어떤 주들은 내가 구입 가격으로 그게 멈춰져 있어요. 예. 내가 주택에 취득한 가격으로 멈춰져 있으니까 시가는 훨씬 높을 수가 있죠. 2배가 됐어도 취득가가 낮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평가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그렇게 예컨대 뭐 시가 대비로 하면은 그렇게 보유세가 높지 않은데 취득가 대비로 하면은 그게 좀 높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부담을 볼 때 그런 식으로 잘 보질 않아요. 우리는 뭘 보냐면은 소득 대비 얼마큼 부담하고 있는가 이걸 봐요. 예, 소득 대비. 그러니까 보유세도 소득 대비 얼마큼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말씀해 드렸듯이 번 거 대비 얼마큼 세금들을 어느 세목에 나눠서 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나라마다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다르기 때문에 그 세부담의 분포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국토보유세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말하는 게 한 50조 정도가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50조? 50조면 우리나라가 GDP가 2,000조 원 정도로 본다고 치면은 한 2.5%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조세 부담률이 2.5% 올라가면은 엄청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딴 데서 빼줘야 돼요. 딴 데서. 예컨대 전체 재정이 600조입니다. 예. 600조에 거의 뭐 12분의 1을 올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빨리 올라가면은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연방소득세에서 공제를 해줘요. 네가 이거를 지방 정부에다가 재산세를 냈기 때문에 우리 연방에는 세금 안 내도 돼. 그래서 공제를 해줘. 그러면 그 논리를 가져온다고 치면은 국토 보유세가 커지면은 우리 소득세에서의 부분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전체 세부담이 늘어나는 거는 국토 보유세 늘어나는 것만큼은 아니다. 어저께 제가 토론에서 말씀드린 여쭤보니까 다 포함이 되고요. 다만 전답이나 이런 종중이 갖고 있는 뭐 야산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르게 취급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지금 뒤로 물러나 있는 상태고, 근데 국토보유세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없어요. 약간 뭐라고 하나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탈레반 같으신, 예, 원칙주의 교조주의자들은 그런 것도 없고,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행정가잖아요. 과학이 아니고 어딘가 중간에서 타협을 볼 수 있으면 타협 보겠다 이제 이런 자세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기본소득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 이제 은석 선생님도 와 계시지만은 우리가 아동수당이 들어왔을 때 그때 어떻게 재원을 마련했냐면은 아동복지 관련된 사업들을 철퇴를 내렸죠. 10%씩 다 깎아갖고 와. 그래서 깎아오고, 그 프로그램을 깎을 수 없는 데는 인건비를 깎고, 인건비를 깎을 수 없는 데는 프로그램비를 깎고, 예. 아니면 건물 고치는 거를 늦추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말이 지출 구조조정이 쉽다는 얘기지, 거기에다 국민들이 붙어 있는 겁니다, 다. 그 예산에 국민들이 다 붙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근거가 있지 않으면은 그걸 삭감하면은 그 저항이 어마무시합니다. 그 저항이. 예. 저거 보도블록 왜 엄마를 저거 깔고 있지? 저 못 깔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를 못 깔게 하게 한다 그러면은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그거. 그것도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출 구조조정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하게 되느냐? 가장 약한 고리가 철퇴를 맞습니다. 아동, 여성, 취약계층 이런 데가 가장 먼저 철퇴를 맞아요. 예컨대 가정의 보호에 가정의 시설에서 그 가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아동들은 대변해 주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많지도 않고. 예. 그런 데가 철퇴를 맞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마련한다. 이걸 믿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신규 세원을 도입한다. 저 그것도 모르겠어요. 이제 어저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설득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막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앞줄에 서가지고
거기에 들어놓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예. 어저께도 그 서울대 김경민 교수하고 그 이재명 후보하고의 뭐 여러분들은 뭐 주의 깊게 안 보실 수 있는데 저가 옆에서 보니까 요 문제 가지고 약간 충돌이 좀 생겼어요. 근데 김경민 교수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임대 사업자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민간에 돈이 들어와서 주거장창 임대주택을 짓고서 임대 사업을 하게 되고, 그럼 임대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뭐 적정 수익도 보장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혜택, 뭐 인허가나 이런 거는 완전히 다 혜택을 주고, 뭐 예컨대 뭐 취등록세나 뭐 재산세나 이런 거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설명을 했고, 미국에서 그런 게 많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부정적인 것 같아요. 부정적이면서 이건 공공이 해야 된다. 공공이. 그래서 싱가포르 얘기를 한 거고, 아니면 토지 임대부. 그래서 뭐 건물만 임대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건물만 팔고 토지는 임대를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정부는 지분 취득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유재산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정부 자체가 어떤 지분을 취득한다는 거, 그러니까 왜냐면 토지 임대부를 하려면 토지를 자꾸만 사가지고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LH가 택지 개발을 한다고 하면 택지 개발을 해서 파는 게 아니고 그 택지를 들고 건물만 분양을 해가지고 그 토지는 자기가 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정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갖고 있으면 무조건 팔려고 그래요. 예컨대 LH 같은 경우도 자꾸만 이제 택지를 개발을 갖고 있으면은 부채를 탕감할 수가 없어요. 부채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LH도 부채 탕감을 하려고 갖고 있는 임대주택이나 토지를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를 유지를 하고 그 돈 가지고 다시 임대주택을 다시 짓고 그 구조로 넘어가고 있는데, 요거를 만약에 국가가 그냥, 여러 가지 이득 때문에 지속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 국가 운영의 원리에 큰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상속세 같은 경우도, 지분을 받아요. 지분. 예컨대 상속세 돈이 없는데 그러면 주식을 받아요. 주식을 받는데 받으면 바로 처분을 합니다. 바로 처분을 해가지고 현금을 확보를 해요. 왜냐면 주식을 들고 있으면 거기에 의결권에 또 차별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느니 복잡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바로 팔아버립니다.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었던 게, 요거 여담인데, 지금 이제 MB 걸로 판정이는 다스. 다스를 이제 처남이 일부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지병이 있는데 여행을 다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상속을 해야 되는 건데, 상속을 지분으로 납부를 했어요. 일부는 현금 납부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납부해도 되는데 토지에 근저당권이 다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다수의 지분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기재부에서 받아가지고 국고부에서 그걸 다 처분해버려야 되는데 처분을 안 하고 들고 있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대통령이 시킨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처분했을 때 모르는 사람이 다수의 지분을 들고 가면은 다수의 지분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MB가 짜놓은 기가 막힌 누구도 배신할 수 없는 지분 구조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처남의 와이프는 청계재단에 자기 지분을 기증을 하고, 그리고 처남의 지분 일부는 국가에 상속세를 내고, 그거를 원래 처분하면은 지분 구조가 더 복잡해지니까 정부는 들고 있고, 그거를 이제 김어준하고 그 일당들이 그걸 사오자. 근데 아직 못 산 걸로 알고 있어요. 여하튼, 예. 그렇습니다. 소득 중심의 과세 체계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직장 가입자들이야 지금 소득이지만은, 지역 가입자들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산식에 따라 가지고 포인트를 계산하고, 포인트당 이제 금액을 대입을 해가지고, 이제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데,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집도 들어가고 자동차도 들어가고 이제 기타 등등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소득 중심으로
하자. 그래서 그 방향 맞아 보이고 대신 이제 소득 그 파악에 조금 더 좀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이제 요 논의의 끝에는 늘 반론이 존재하는데 타워 팰리스에 사는데 소득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 항상 그 얘기가 늘 나오는데 그게 무슨 정석에 나오는 수학 공식처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 뭐 이런 원의 공식처럼 그게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정책에도 오류가 발생하는 거다. 타입 1 에라, 타입 2 에라. 분류의 오류 이런 거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타워 팰리스에 사는데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그거는 오류로서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 그것까지 우리가 찾기 시작하면은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어그러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참고 넘어가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물론 그것까지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어떤 오류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여기 이제 사회복지학자들 많이 들어와 계신데 경제학자들이 들어가서 기본소득 밀고 있는 거는 이해가 간다. 왜냐면은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불신이 있어요. 니네가 사회복지 전달체계 내에서 돈 다 빼먹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럴 거면은 그냥 돈을 주고 쓰게 하는 게 낫지 않냐, 그게? 그게 무식한 경제학자들의 그 사고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3천만 원짜리 일자리 하나 만드는데 재정이 1억 5천이 들어갑니다.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야, 그럼 1억 5천을 5개 만들어가지고 3천만 원씩 쭉 나눠줘, 그냥.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중간에 뭐 행정 끼고, 무슨 뭐 수수료 끼고, 무슨 활동한다고 끼고, 이러면은 3천만 원짜리 일자리 하나 만드는데, 전체 총병이 1억 5천 들어간다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사회복지라고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복지를 같이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라고 하는 거는 케이스 매니지먼트도 중요하고, 휴먼 서비스이기 때문에, 돈만 주고서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옆에서 누가 붙어서 얘기도 해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활동 보조인도 필요하고, 그리고 활동 보조인을 시장에서 구입했을 때 드는 비용은 너무 비싸고, 정부 보조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긴 또 헌신이라는 게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시장의 동력으로만 움직여가지는 않습니다, 이거. 일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돈만 주는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럼 왜 사회복지학자들이 왜 여기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거냐? 그 의문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소득을 하게 되면은 사회복지 제도가 진도가 나갈 게 엄청 많거든요. 못합니다 그거. 예컨대 현장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못합니다 그거. 기본소득 그 1년에 많으면 100만 원 주는데 그거 받고 떨어져야 돼요. 예, 10년이나 20년이라는 사회복지사의 호봉을 인정 안 해주는데 그거 호봉 올려가지고 처우를 좀 개선해 드려야 되는데 못합니다 그거. 왜냐면 사회 그 기본소득이라는 게 한번 시작이 되면은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들어갈 재원을 진짜 무섭게 빨아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꿈 못합니다 그거. 사회복 그 기본소득 엎어질 때까지 못합니다 그거. 근데도 왜 사회복지 전공학자들은 거기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게 저는 아직 의문점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해결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여쭤봤던 것도 왜 이낙연의 신복지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기본소득을 하겠다는 것이냐. 두 개는 서로 상충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자가 보는 보유세는 저희는 이거를 좀 영어로 써서 좀 그렇지만 텍스 프라이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텍스는 원래 프라이스가 아니에요. 프라이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돈을 그 가격을 지불하면은 적어도 그만큼의 효용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재화를 소비했을 때 체험할 수 있는 어떤 효용을 측정하는 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세는 그렇지가 않아요. 조세는 내가 내는 거고 받는 거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많이 낸다고 해서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조금 낸다고 해서 조금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는 것 따로 받는 것 따로. 근데 보유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세예요.
내 동네에 내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내가 보유세를 많이 내게 되면 우리 동네가 좋아져요. 공원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력이 좋아진다든가, 아니면 학교가 좋아진다든가, 아니면 공원이 생긴다든가, 그럼 그게 나의 주택 가격으로 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지방 공공재에 대한 가격이다. 그래서 텍스 프라이스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지방자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를 낸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다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경찰하고 소방하고 다 이제 중앙공무원화 돼 있잖아요. 중앙정부가 부담을 하는 거고 어느 지역이나 다 비슷한 수준이에요. 교육도 마찬가지. 교육도 뭐 교육 자체로 돼 있지만은 우리가 형평화하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재정 지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재산세가 텍스 프라이스냐 뭐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지방 정부에서 쓰이는 세수의 상당수가 재산세를 바탕으로 있기 때문에 재산세가 많이 들어오면은 그 지방이 좋아지는 거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방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재산세가 많이 올라간다. 상당히 이상하죠. 상당히 이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유세가 빨리 늘어나는 것도 사람들이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고, 그런 의미에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빠른 상승은 제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다만 종부세는 약간 뜻이 달라요. 종부세는 보유세 성격이 있고, 이거는 지방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주택을 너무 많이 갖지 마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공공재의 공급과는 연결시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고 거래세는 원래는 정상적인 세율로 과세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조금 더 중과하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1에서 돈을 버는 세금하고, 부동산 사고 팔아가지고 돈 버는 거하고 1 하는 게 노동소득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근로소득이? 그러면 그거는 좀 더 과세 측면에서 좀 더 잘 대우를 해주고, 부동산 거래에서 생기는 세금은 불로소득이니까 조금 더 높게 과세할게. 이거는 이제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중과한다 라고 해서 거래까지 막히게 한다. 이거는 저는 뭔가 이 조세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이거 좀 페널티거든요. 너 벌 주겠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벌 받을 일인가 싶어요. 우리는 세수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이거 팔아서 팔고 나가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실용적인 측면에서 저는 늘 세수의 측면에서 일단 봐요. 세수의 측면에서. 세수가 충분히 걷어들여질 거면은 더 높게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단 가두리 양식장에 양식들은 이제 물고기처럼 가둬놓고서 막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팔 사람은 다 팔았고 증여할 사람 다 증여했어요. 이제부터 버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증여세를 낮춰주든 뭐 완화를 해주든 물량은 거의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가 일반 과세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럼 경쟁되네. 나는 뭐 최소한 6개월 기다려 보지 뭐. 그래서 6개월 내에 물량 안 나온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근데 방금 답변하신 거 연장을 보면 조세지정개혁 특위에서 했던 게 네. 실은 정부 초에는 안 했지만 정부 후보 안에 좀 그걸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현행 체계가 초기 조세지정개혁 특위의 안과 오히려 그것도 더 나가고는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게 전문가들이 그 세제를 만질 때와 조세지정개혁 초안이 그렇다는 거죠. 예, 초안이 주도한 거 말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주도하신 게. 아니죠. 왜냐면 이제 재정개혁 특위가 청와대, 그다음에 기재부, 그다음에 그 전문가들 이렇게 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뭐 처음에 이제 강하게 주도하던 세력들이 있었는데 다 청와대하고 기재부에 맡겼다. 이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은 이 전문가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이 전문가들이 이 담론을 의제를 가지고 주도했을 때 그대로 갔으면 되는데 이게 사후 약방문처럼 진행이 되니까 이게 A하고 B하면 되는데 B하고 A 하면은 A하고 B 했을 때 나오는 효과가 안 나와요. 다른 예를, 이거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있어요. 일을 하면은 12달 일을 하면은 한 달 정도 월급은 국가가 매치를 해줘요. 근로장려금인데 근로장려금은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이건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근로장려금을 하면서 최저임금을 조금 올리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예. 근데 최저임금을 올리고서 근로장려금을 올리면은 완전히 노동시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가지고 일자리가 많이 줄었는데 근로장려금을 강화를 하면은 내가 일을 해야지 돈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자리는 없는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 아수라장이 됩니다. 거기가. 그게 같아 보이지만은 전문가가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같아 보이지만 비전문가는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비숙련 노동자의 시장이라고 하는 건 진짜 아수라장이죠. 그래서 재정개혁 특위가 처음에 구상했던 안은 너무 약한 안이고 이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나왔을 때는 그 엉덩이가 한번 들썩거렸을 때 그걸 멈출 수가 없었다. 거기에다가 그 수도권에 대한 이제 그 공급 정책도 이제 억제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욕망과 공급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완전 엉망진창인 시장이 됐고 어저께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투를 잡았다 내려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조심스러운 얘기를 했지만은 제 옆에 있던 김경민 교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 가격은 잊어라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정상 가격이다 내려가지도 않고 빠르게 오르지 않을 뿐이다 이게 정상 가격이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나봐야지 알겠지만은 하여간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